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기쁨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믿기 힘든 반전까지 전해드리는 사연엔 사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랑하는 외동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아버지가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시작됩니다.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라며 다른 곳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소중한 돈이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했고 출산 전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믿었던 사연자는 결국 1,000만 원을 건네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뒤 만삭이 된 사연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누이는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전세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연자의 아버지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건넨 1,000만 원은 이미 시어머니의 여행비로 모두 사라진 뒤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사연자에게 남편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과연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사연자를 속인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배신과 폭력까지 겪게 된 사연자는 이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하려 했던 남편과 며느리의 출산비를 여행비로 써버린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자랐고 1년 전 남편과 결혼해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시댁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고 저 역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을 즐기던 중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잘할 수 있다며 안심시켜줬고 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이 엄마가 된다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며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임신 초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당부하셨어요. 며칠 뒤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제 손에 통장 하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통장에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병원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 산후조리원도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곳으로 예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 있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출산과 산후조리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선뜻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께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신 뒤 받은 퇴직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고 이제는 두 분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돈을 제가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비와 출산 준비는 남편과 제가 알아서 하겠고 부모님은 이제부터라도 두 분을 위해 돈을 쓰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족이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모으는 것이고 하나뿐인 딸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 쓰지 말고 반드시 저와 아이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속 받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서운해하시면서 부모가 딸에게 해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도 돈의 용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서방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주는 돈이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다른 곳에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남으면 딸과 아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당부하셨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신 돈인지 잘 알고 있고 저를 여왕님처럼 받들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남편처럼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며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누이의 전세 계약이 곧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누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추가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가족이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있는데 갑자기 집을 옮기게 생겨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 남편의 사업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 주변에 돈을 빌릴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1,000만 원만 잠시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몇 달만 빌려주면 시누이 남편의 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돌려줄 거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면서 계속 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 대출도 남아 있었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많았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빌려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주신 돈이 있지 않으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 앞에서 돈의 용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그 돈은 아빠가 제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고 아버지의 퇴직금 중 일부라서 절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이를 낳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제가 출산할 때쯤이면 누나가 돈을 돌려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빌려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남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어려워서 잠시 빌리는 것이지 떼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출산하기 전에는 무조건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저와 아이를 위해 주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가족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드리면서도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서 주신 소중한 돈이니 잊지 말고 꼭 출산 전에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본인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옆에서 누나가 반드시 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나가 늦게 주면 자기가 먼저 마련해서라도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믿은 저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어느새 만삭이 가까워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허리와 골반이 아파 몇 번씩 깨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출산이 가까워졌으니 무리하지 말고 안정하라고 했어요. 시누이 가족이 이사를 잘 마쳤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가 새 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셨고 남편 역시 누나가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누나가 언제 돈을 갚는다고 했느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누나의 상황이 아직 완전히 좋아진 것이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해도 남편은 어떻게든 될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나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괜히 독촉해서 가족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시누이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어 먼저 이사는 잘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누이는 덕분에 이사는 잘했고 집도 이전보다 좋아서 만족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만삭인데 몸은 괜찮은지 출산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몸은 많이 무겁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 이제 돈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누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시어머니를 여행 보내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효도를 며느리가 해줬다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딸인데 엄마에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 미안했는데 제가 큰 돈을 써서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하니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여행 보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자 시누이는 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좋은 호텔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말하는 1,000만 원이 제가 시어머니께 보낸 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돈은 시누이의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드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보증금을 맞출 수 없어서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출산 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서 1,0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세금이 부족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도 최근 잘 돼서 기존에 있던 빚까지 모두 갚았고 이사 비용도 전부 자신들이 마련했다고 했어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어머니에게 돈을 부탁한 적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여행비를 선물 받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전화를 끊은 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빠가 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 중 일부를 하나뿐인 딸의 출산과 몸조리에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누이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받아간 것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의 배경사진이 바다와 호텔 관광지 사진으로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셨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모든 여행 경비가 아버지가 저에게 준 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이 끼쳤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누나의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아직 돈을 갚을 형편이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고, 제가 병원비와 조리원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오히려 가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남편도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여행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저를 속였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면 두 사람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누이와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두고 시어머니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직접 시댁에 가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면서 몸은 괜찮으냐고 물으셨고 저녁으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제 돈을 거짓말로 받아 여행에 모두 사용해놓고도 어떻게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납부해야 하니 빌려드린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자연분만을 하는데 굳이 산후조리원을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자연분만은 제왕절개보다 회복이 빠르니 집에서 쉬면 충분하고 산후조리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에 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기도 돌봐줄 테니 돈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연분만을 할지 제왕절개를 할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설령 자연분만을 한다고 해도 산후조리원을 갈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원을 갈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약속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또다시 시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나가 아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들도 산후조리원보다 집에서 몸조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면서 굳이 비싼 조리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의사의 이름이나 기사, 논문이라도 찾아오라고 했어요. 산후조리원을 갈지 말지는 내가 판단할 일인데 왜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 돈은 우리 부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가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주신 소중한 돈이고 남편에게도 분명히 그 사실을 말했으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당장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누이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시누이가 돈을 빌린 것이 맞는지, 아직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서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을 왜 모두 사용했으며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었느냐고 따졌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여행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제대로 여행 한번 가지 못했고 갱년기까지 와서 우울했기 때문에 남편이 여행을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제가 받은 돈도 결혼한 부부의 돈이고 나중에 다시 마련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큰일처럼 구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갱년기로 우울해하고 힘들어 보여서 여행을 보내드린 것이고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그 정도도 해드리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결혼한 딸에게 준 돈이면 결국 우리 부부의 돈이고 부부의 돈으로 어머니께 효도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남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딸의 출산과 몸조리를 위해 주는 돈이라고 말했는데도 어떻게 우리 부부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본인이 번 돈으로 해야지 왜 제 부모님의 퇴직금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1,000만 원을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누이의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것이니 사기와 다를 것이 없고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사기꾼이고 거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욕했습니다. 제 아빠가 저를 생각해준 돈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한 척하고 저에게는 누나가 어렵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에 가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느냐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돈을 줬으면 끝난 것이지 왜 이미 사용한 돈을 가지고 시댁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빌리는 것이고 출산 전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면 절대로 주지 않았을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자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당장 손을 놓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힘을 주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휴대전화를 놓지 않자 남편이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만삭이었던 저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팔과 다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순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에게 지금 만삭인 아내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민 것 가지고 엄살을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람을 자극했고 자기 팔을 뿌리치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고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만삭인 저를 밀쳐놓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남편은 저와 아이의 안전보다 자기 어머니와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은 민사로 돌려받을 것이고 저를 밀쳐 다치게 한 것은 형사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꼈는지 진정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왜 경찰과 변호사까지 부르려고 하느냐면서 우선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속여 친정아버지의 퇴직금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만삭인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다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것은 뱃속의 아이였어요. 혹시 넘어지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두려워 검사를 받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 당장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과 다리에는 멍이 들었고 통증도 심했어요. 저는 멍이 든 부위를 모두 사진으로 남겼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의사는 임신한 상태에서 넘어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고 배가 아프거나 출혈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옷과 필요한 물건, 임신 관련 서류들을 챙겨 곧바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짐을 들고 온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던 돈이었는지 알고 있었고, 부모님께서 남편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누이의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던 일 시누이에게 확인해 보니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도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편이 만삭인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펑펑 우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 몸 상하지 말라고 준 돈을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데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만삭인 딸까지 밀쳤다며 분노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아깝다기보다 그 돈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만삭인 여자를 밀칠 수 있느냐고 따져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찾아가면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 증거를 모두 모아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주지 말고 차분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과 시누이와 통화한 내용, 시댁에서 녹음한 파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멍이 든 사진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댁에 가기 전부터 혹시 몰라 휴대전화 녹음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녹음에는 시어머니가 돈을 여행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인정한 내용과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우리 부부의 돈이니 어머니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체 내역과 녹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임신한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서와 사진이 있어 형사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혼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것만으로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만삭인 저를 밀쳐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이상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이런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산다면 저뿐 아니라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런 집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벗어나는 것도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저 셋이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줄 테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제 곁에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 진통을 견뎌야 했고 중간에는 내가 정말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잠시 잊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보면서 외할아버지가 앞으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주셨던 돈은 시어머니가 모두 사용한 상태였지만 부모님께서 다시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조리원 측에 두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면회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인터폰을 누르고 직원들에게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 직원분들도 난처해 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를 낳았으면 애 아빠인 자신도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기를 볼 권리가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접근금지 신청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부모가 함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자연분만을 하면 조리원이 필요 없다고 하더니 제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되자 그제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조리원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면서 자기를 애 아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빠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인이 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준 돈을 거짓말로 빼앗아 자기 어머니를 여행 보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 만삭의 아내를 밀쳐 전치 3주가 나오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아빠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 행동만 봐도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눈에 선하고 폭력을 사용한 사람이 아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상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고 처벌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준 1,000만 원도 이혼 소송과 민사 절차에서 모두 청구할 것이고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대화는 전부 녹음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행비로 돈을 다 사용했다고 인정한 내용과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 내용까지 전부 들어있으며 이체 내역까지 있으니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면 아이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제가 너무 독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신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으니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과자가 되는 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만삭의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한 행동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삭인 아내를 밀친 그 손으로 제 아이를 만지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이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인터폰을 끈 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리원에서 나갔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실수했고 제가 넘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소한 일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났고 기소된 것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시어머니도 앞으로는 저에게 잘하겠다고 한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도 돌려주고 사과도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만 일을 크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메시지 어디에도 제가 다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한지, 제가 출산 후 몸은 괜찮은지 묻는 말보다 자기 승진과 회사 생활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어요. 다시 합치자는 말도 저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처벌과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받은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접근금지 명령이 무서웠는지 남편은 이후로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변호사와 계속 상의했고 형사 절차와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낸 1,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도 진행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돈을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여행비를 준 것이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시누이의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고 이후 여행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실토한 내용도 남아 있었어요. 남편 역시 누나가 아직 어렵다고 저를 속였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울해해서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누이도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전세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제가 넘어져 다친 뒤 바로 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팔과 다리의 멍사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먼저 욕을 하고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러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팔을 붙잡고 밀쳤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남편은 끝까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재판과 판결이 진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많이 긴장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도 불편했고 그동안 겪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변호사가 제 옆에 있었고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도 모두 받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면서 자신은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다시 합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역겹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회사의 가정이 회복됐다고 해명하고 싶고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준 돈을 빼앗지 않았을 것이고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 만삭인 저를 밀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용서나 화해는 없고 앞으로 필요한 연락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양육비까지 보내지 않고 도망칠 생각이라면 이번에도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기만했던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준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돈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생색을 내고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가족끼리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한 번만 용서하면 되는 일을 제가 너무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족이었다면 제 아버지의 퇴직금을 거짓말로 빼앗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가족이었다면 만삭인 며느리의 몸보다 여행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남편이었다면 자기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미 가족에게 준 돈인데 왜 따지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고소하려고 하자 가족끼리 경찰과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아이는 부모가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참을 필요는 없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도 있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며 웃으시고, 어머니는 제가 잠이라도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세요. 저는 가끔 아버지가 처음 1,000만 원을 주시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제 몸을 지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록 그 돈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빼앗겼지만 저는 부모님께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아빠는 왜 함께 살지 않느냐고 묻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숨기지 않고 말해주려고 해요. 엄마는 너에게 아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험한 사람에게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남편에게 밀려 넘어졌지만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1,000만 원을 빼앗은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족은 돈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가족은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저를 지켜준 부모님과 제 아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용서를 요구하더라도 저는 다시는 제 삶과 제 아이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구해놓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미 준 돈이니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다면 남편이 직접 번 돈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딸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건넨 퇴직금으로 생색을 내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 행동은 결코 효도라고 할 수 없겠죠.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만삭의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조리원에 가지 않으면 죽느냐며 오히려 사연자를 몰아붙였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사연자와 아이의 안부보다 자신의 승진과 회사 생활을 먼저 걱정하며
탄원서를 요구했던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을 빌릴 때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가족끼리 돈을 따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하자 가족끼리 경찰과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부모가 함께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거짓말과 폭력을 용서받기 위한 면죄부도 아닙니다. 사연자는 그날 남편에게 밀려 넘어졌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잘못된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들 대신 언제나 곁을 지켜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넨 1,000만 원은 빼앗겼지만 사연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과 아이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연자처럼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생각해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